예,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분과 함께 시장 분석도 예. 해보고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간단 명료하게 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놓고 막판에 근데 또 안 갔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도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계속 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가 계속 이어졌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전반적인 총평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루만 놓고 뭐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네. 뭐 하반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 시장이 추가적인 뭐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뭐 시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빠지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워낙 섹터별로 지금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이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다 회복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장은 좀 더 강세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고요. 사실 뭐 작년에 뭐 약세론이 워낙 강하게 이제 이야기됐지만은 네. 현재로 봐서는 뭐 사실 약세론 말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뭐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약세론보다는 일단은 이 섹터라든지 업종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스터디하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한 1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고요.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로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 출발하면서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장 초반 갭 상승하면서 꽤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 하락세 전환.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이 아침부터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고 다른 종목들도 꽤 많이 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장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부분들은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 그 뒤에 이제 윗꼬리를 달고 빠지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IT, 제약 바이오로 바로 이동이 들어갔고요. 감산을 결정했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업종은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아주 일부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 양상이 일단 나왔습니다. 9시 50분경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가 동결이 발표되면서 다소 이제 국내에서는 뭐 긴축 종료가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면서 기관 외국인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물가가 예상치 하회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 쪽의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니까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면서 일부 중국에서 2,300조 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벌어졌습니다.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10시를 넘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 등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와 그리고 아주 눌려 있었던 자동차 업종까지 강한 상승세로 동반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2,55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12시 기준 외국인은 선물 약 7,500억 규모 순매수 이어지면서 강한 상방으로 이끌었고요. 시장 상승폭을 계속 유지했는데 코스피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역시 2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했지만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매수세가 분산되는 느낌을 줬는데 다만 에코프로에만 이틀 연속 거래 대금이 2조 원을 넘겼고요. DDR5 등의 삼성전자 관련된 자료 연관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DDR5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2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1조 원대까지 매수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장중 고점 기준 작년 8월 16일 장중 고점 2,456포인트 이후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고 오전에 주춤했던 2차전지 관련주도 오히려 아래꼬리를 달면서 에코프로는 꽤 많이 급등했고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들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재차 낙폭 축소 또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이제 시속 게임이 아니라 수급이 전반적으로 2차전지도 다시 끌어올리고 반도체 섹터 끌어올리고 제약바이오 끌어올리고 자동차 끌어올리고 증권 끌어올리고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밀어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뭐 기관과 코스피 같이 동반 매수가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자동차, 의약품 등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운송장비 부품을 일부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철강, 화학만 매도하면서 대부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유통과 반도체, 제약을 매수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1,310원 후반대로 하락 반전했고요. 업종별로는 다소 좀 쉬었던 섬유의복 쪽이 강세 를 보였는데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공개 매수 발표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세 실업이 장중 11%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LG화학 급등세의 영향에 이제 화학주도 상승세를 보였고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국내 전기차 투자 기대감 발표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상승하면서 운수 장비도 강세 주도했는데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도 골고루 강세였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보험 증권도 강세를 기었고 기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신기계 등 원전 관련주가 강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제 현대차 그룹 전기차 투자 발표 영향에 운송 장비나 부품주가 강세였고요. 역시 반도체 소부장, IT 하드웨어 등등이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중에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헬스케어 증권주까지는 어제 또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저는 약간 좀 어색했던 게 자동차주 3-4%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그거 보면서? 그렇죠. 뭐 현대차 투자 발표하면서 현대차 네. 그룹 발표하면서 또 순환매로 하면서 뭐 현대이와 뭐 현대오토 맞아요. 같은 것도 엄청나게 또 시총도 만만치 않는데 오르는 거 보고 조금 약간 그래서 그냥- 장세가 또 이런 장세구나. 네. 그리고 순환매가 빨리빨리 되고 그러니까 좀 약간 어색하지만은 네. 좀 이제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뭐 그렇죠.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어색하지만 기분 좋게 올랐는지 부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상 뭐 결국 자동차 섹터가 오늘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장이 좋았다 느끼는 것은 특정 섹터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건 아니고 네. 아주 여러 개의 섹터들이 좀 쉬었던 압박받았던 섹터들도 같이 골고루 끌어올렸고, 단순히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슈가 있었지만 2차 전지주들도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더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시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같은 분위기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은 1, 2월 자동차가 79억 2,084만 달러, 약 10조 4,317억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반도체를 제치고 9년 만에 무역 수지 1위 품목으로 올라섰습니다. 2월까지 자동차와 부품을 포함한 합산 수출액은 143억 1,87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8% 차지하면서 반도체를 넘어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실적 관련된 통관 기준 잠정치인데요. 뭐 역시나 이제 무역 수지가 연간 누계로 이제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월 비해서는 당월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방향성은 나온다. 이 부분도 약간의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가 64.2%나 증가했고요. 선박도 142%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가 39.8% 하락 보였고, 석유 제품도 19.9% 하락,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가 38.8% 하락 감소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아무튼 자동차 섹터가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성차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출고 대기 규모가 여전히 이제 좀 넉넉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의 무역 흑자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분석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현대기아 국내와 미국 분기 판매 비중인데요. 역시 이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판매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수출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제 많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현대기아 주요 업체들의 1분기 실적 기대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현대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 예상치가 합산 1분기에 4조 8천억 규모 정도 예상되니까 1분기 분기에 5조 가까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가능하다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올해 1분기 35조 원대 매출과 2조 6천억대 영업이익 달성 가능성,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제치고 국내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매출액이 22조 원대,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대니까 시총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기아가 훨씬 더 잘할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두 개 회사가 합치면은 뭐 엄청난 숫자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1분기 기준 영업이익 2조 원대, 기아도 최대 실적 경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뿐만 아니라 뭐 이제 부품차도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오는데 결국은 현대차 그룹에 집중된 밸류체인을 일단 부품주를 사자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결국은 1분기에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대수가 184만 2천 대 그 정도 되는데 도매 판매 대비 한 5만 5천 대 이상을 상회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018년 4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생산의 판매 대수를 초월한 이런 개념이니까 거의 5년, 4, 5년 정도 만에 그러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품사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현대 기아의 글로벌 생산 대수와 글로벌 도매 판매 대수 차이인데요. 과거에는 판매보다는 생산 대수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역으로 이제 보이는 그래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빨갛게 올라온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많이 만들고 생산돼서 만들고 그다음에 뭐죠? 도매 판매가 이제 조금 더 적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출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는 이제 넉넉한 판매 대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예, 올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반도체 수급이나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일단은 시장 선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판매 목표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0% 이상의 판매 목표를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은 충분히 생산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15% 이상 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물건이 많이 이제 나오니까 부품사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된 부품사보다는 현대차 그룹형 매출이 좀 집중되고 있는 부품사를 보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SL, 화신, 성우하이텍 등의 수익이 클 것으로 삼성증권에서는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현대기아의 해외시장 동반 지출 부품사라고 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지 좀 띄워주시면은 미국과 인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모비스나 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품사 중에 해외 시장에 현대와 기아 동반 진출했던 부품사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에 어떤 부품사가 수혜가 클 것인지 일단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고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품사들 고르고 뭐 하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잘 나가면 뭐 부품사뿐만이 아니라 꼭 최소 4개 이상은 들어가는 타이어들도 그런 관심 받기 마련이잖아요. 타이어주에 대한 상승 흐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기아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타이어 3사도 이제 역대 1분기 실적 개선, 흑자 전환에 대한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은 전체 공급 물량에서 뭐 국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이어 업계들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원부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해운 운임의 안정화 그리고 타이어 가격의 인상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매출이 운임비 부담 완화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6,622억 원의 수준을 이룰 것으로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호 타이어도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4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1분기 매출도 265억 원, 영업이익도 2,04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면서 아마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4% 가까이 그리고 아마 영업이익은 전년비 57.7%나 증가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본다면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넥센 타이어에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넥센 타이어 쪽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물류비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익 정상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결국 물류비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의 현물 가격 연동 비중이 높여지면서 하락한 운임을 비용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10% 이하로 낮춰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매 분기 물류비가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매 분기 상승하고 이익 정상화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넥센 타이어의 목표가를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진정되는 물류비를 보시면은 넥센 타이어가 이제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검은색이 금호 타이어 물류비인데요. 아무튼 2021년 이후로 많이 치솟긴 했습니다. 물류비가.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이제 약간 꺾이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익 정상화에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넥센 타이어의 분기별 물류비 추이인데요. 확실히 작년 2022년에 2분기 정도 피크를 찍고 그다음 물류비 비용에 관련된 추이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넥센 타이어 등에 대한 이익률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주들이 이런 영향으로 오늘도 같이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주의 강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혹시 한번 더 강조되는 리포트가 좀 나왔고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 얘기하면 요즘에 뭐 전기차도 있지만 항상 그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로봇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들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사실 그 오후에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먼저 띄워주시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탑3 도약을 위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 분야에 24조 투자원도 있지만 잘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은 신규 전기차 공장 로봇 장비 등의 국산화율을 99%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그 관련된 이렇게 라인업에 이 로봇 장비가 들어가는 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SPG입니다.
SPG 감속기가 아마 현대차 그룹의 라인에 들어간다는 걸로 저희가 SPG 관련된 뭐 IR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했을 때 미팅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G도 이제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뭐 투자하는 대상으로 이야기 거론이 됐던 SBB 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과연 이제 지금 감속기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한다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대상 후보군으로 SBB 테크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주가들이 SBB 테크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투자 발표에서 이 내용 중에 국내 공장의 로봇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율을 99%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주가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와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종목 잠깐 살펴봤고 너무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코멘트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까 저 박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기차 네. 투자 발표하면서 그 자동차 부품하고 뭐 현대이아라든지 현대오토에버가 더 좀 상승을 하는 네.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런 것도 이제 그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쪽 뭐 400조 투자한다고 발표가 하면서 반도체주가 오르기 시작한 맞아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 투자 그런 거 발표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투자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전기차의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현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온기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지속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가 좀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산 결정 이후에 업황도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네. 반도체 쪽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이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사진을 먼저 들어주시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 디램이 지금 45.1%까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타사들이 워낙 이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비자발적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은 계속 상승하는 시장 점유율이 다소 좀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독점 문제가 또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만 뭐 지난밤에 미리 이제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 먼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요.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8%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좀 후행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감산 이슈는 반도체 섹터에 약간의 피벗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소부장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일부 또 매니저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 이 감산을 하게 되면 소부장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네. 물량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소부장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펀드 입장에서 과거에 이렇게 한번 해봤던 적이 있대요. 과거에 이렇게 감산을 이제 했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동시 감산한 게 딱 3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감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소부장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소부장을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그때 펀드가 엄청나게 수익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도 같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역시 이제 개념적으로는 뭔가 소부장이 빠질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아지는 걸로 볼 수 있지만 같이 선반영 되고 있고 네. 같이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양쪽을 같이 좋게 보는 게 일단은 맞다. 숫자가 당장 안 나오지만 아마 추세 흐름이나 수급은 같이 좋게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뭐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가 그랬다고 하니 같이 이제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된다라고 저도 판단했는데 여튼 오늘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유니센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개선 가시화된 전망이 또 나오면서 괜찮았고 뭐 DBI텍이나 SNS텍, 뭐 한비반도체, 네페스아크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등등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또 디램 중에서 감산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반도체 가운데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 재고가 넘치는 DDR4와 달리 DDR5는 지금 물량이 없을 정도입니다. 공급 쇼티지거든. 물론 이제 DDR5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DDR4 물량 대비 DDR5 물량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 시기를 올해 4분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DDR5 물량을 빨리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TLB라는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같이 급등했던 종목이 아비코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 DDR5로 이야기되는 일부 부품사들은 또 반도체 중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DDR4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DDR5로 넘어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장이 또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코 전자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된 삼성전기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아비코 전자가 이제 그 아마 듀얼 밴드인데 아비코 전자는 지금 신뢰성 테스트에 들어가서 아마 4, 5월 정도면 신뢰성 테스트가 끝나면 아마 최종 승인이 아마 2분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DDR4에 안 들어가던 DDR5가 아비코 전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매출 구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의 전일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미국 대형 종합 반도체 기업 및 대만 파운드리 대형 업체향으로 원자층 증착 그 ALD 장비라고 하는데 이 납품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사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아마 2020년도부터 시작된 글로벌 고객사와의 ALD 장비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매 발주서 이게 PO라 그러거든요. 프로덕트 오더라고 하는데 이 구매 발주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 장비 시장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업체들이 70% 이상 과점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진입을 한다게 되면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신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 증착 장비 시장이 62억 달러로 규산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후공정 OSAT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 후공정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파운드리 대비 OSAT 후공정 매출 비중 추이인데 이 글로벌 비중 그리고 대만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공정 비중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운데 후공정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인가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50년 넘게 반도체 기술은 전공정 기술에 집중을 해서 아마 개발 관련된 한계에 좀 다다랐고 수율 악화에 따라서 뭐 HBM 등의 적층형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후공정 기술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추가적인 어떤 미세화 공정에 대한 뭐 성능 향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미세화에 대한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증가 때문에 아마 후공정 관련된 아마 외주 발주가 상당히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매출 비중이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해외 부분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한국의 파운드리 대비 후공정 매출 비중 추인데요. 역시나 2017년, 18년 넘어서면서 상당히 조금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후공정단에 대한 어떤 주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두 분한테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럴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을 매매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런 장비 부품 쪽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이것도 어떨 때 보면 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부장님부터 한번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지금 감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업황 바닥을 빨리 촉진시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저점이 3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2분기가 될 수 있는 지금 1분기가 실적의 저점이 아니라 계속 실적의 저점이 내려오는데 네네. 2분기가 감산을 지금부터 하면은 2분기가 실적의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장비나 부품 업체 뭐 그런 업체들은 이제 내년도에 대한 업황턴이 빨리 오기 때문에 네. 내년도 매출 성장을 보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비 부품 뭐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실적은 안 좋겠지만은 빨리 턴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뭐 내년도 전망을 보고 더 괜찮은 이제 밸류체인 아까 이제 오사트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후공정은 거의 내재화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추세고 네.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아웃소싱을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가동률이 지금 저점을 해서 지금 약간 올라가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하반기 정도 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네.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품 아니면 소재 장비 뭐 그런 것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상승률로 봐서는 아마 중소형주가 좀 더 낫겠죠. 다이나믹하겠죠.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DDR5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이제 아비코 전자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DDR4에 들어가지 않던 DDR5에 새로 들어가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기와 아비코전자가 IT 부품이 65대 35 정도 비율로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제가 상기해 보면 MS를 한 20% 정도로 이제 아비코전자의 몫을 DDR5 쪽에 메탈 파워 인덕터 이제 MS를 20%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네. 단가를 110원인가 정도 잡았는데요. 그 정도 봤을 때도 매출이 한 500억 이상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없던 매출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MS가 IT 부품이 삼성전기가 65대 35로 정도 지금 가고 있어서 그 정도 비율까지는 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물어보니까 110원보다 훨씬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매출단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한 번 처음부터 그렇게 뭐 35% 들어가지는 않겠죠. 서서히 올라가겠지만은 DDR5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승인을 받으면 내년 그림은 엄청 좋아지는 그림이 확실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단에 대한 부분들이 업사이드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이상 갑니다. DDR4나 DDR5 이렇게 넘어가면 네. 2년 정도 사이클이 가기 때문에 부품단에서의 어떤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한번 알아봤고요. 참 질문 드리면서도 든든합니다. 2차 전지야 뭐 워낙 알아서 잘 가고 있고 자동차 분위기 오늘 좋았고 반도체도 좋다고 하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또 받쳐줍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뭐 2차 전지가 쉬면 어디로 갈까 고민했지만 네. 2차 전지도 안 쉬고 그렇죠. 다른 섹터도 가고 이렇게 네. 가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제약사, 바이오사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이제 4월 달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상승 국면에서 이 바이오테크 중에 이제 국내 중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게 최근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두각을 나타냈는 게 시가총액을 본다면 알테오전이 2조 6천억, 그리고 ABL 바이오가 1조 2천억, 레고캠 바이오가 1조 1천억, 오스코텍이 뭐 7,716억 뭐 이런 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알테오전은 과거에 맺은 2건의 기술 이전 계약 때문에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공시를 이제 4월 3일하고 4월 4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전이 꽤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4월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의 반등도 확연하게 S&P 500 헬스케어 지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J&J 존슨앤존스도 이 부분도 상당히 뭐 베이비 파우더 암 유발 소송이 89억 달러에 합의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서 좀 좋았고요. 몇 개 헬스케어 글로벌 대기업들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4월달 이후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투자 심리에 좀 호전될 수 있는 몇 가지 모멘텀은 결국은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이슈, 네. 그리고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올리고 있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런칭되는 부분도 단기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AC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 학회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으로 14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 관련해서 뭐 첫 번째 통과가 된 이후에 두 번째 신약 개발 관련해서 아마 이제 경구용 뭐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올 거고, 국내에서 4천억 정도의 투자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되면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금리가 오늘 동결된 것처럼 금리가 동결 내지 하락 추세로 가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제약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이 워낙 바닥권에 있었고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일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한미약품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이제 가련 개별 섹터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선 제약바이오 섹터도 지금은 바텀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겠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도 주도주로서 좀 받쳐주고 여기만 좀 속 시원하게 가주면 좀 더 후련해질 텐데 중국 관련해서 뭐 면세랄지 화장품이랄지 여기는 갈듯갈듯 하면서도 힘 잃고 뭐 그랬었는데 좀 분위기가 어떨 거예요 앞으로는? 네, 일단 뭐 화장품주만 놓고 보면 살짝 이제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국내 화장품이 차지했던 그 파워력,
그러니까 뭐 위상도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소 조금 밀린 듯한 모습이고 중국 내에서의 위상도 다시 이제 로컬 업체들이 중국 업체가 워낙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업체보다 훨씬 더 비싼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의 유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에서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내부적인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서 껴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악력이 좀 떨어지면서 과거처럼 멀티플을 40배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그렇게는 못 준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아무튼 약간의 업황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일부 라인업들이 오프라인 매장도 철수하고 일부 뭐 그 브랜드들은 또 철수도 막 하고 네.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었고 LG 생활건강도 좀 이제 뭐 일부 뭐 광군제라든지 이렇게 팔렸을 때 탑 라인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많았죠. 다만 이제 메리츠증권이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이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등을 포함한 소비재들 관련해 가지고 일단 바닥권을 통과하면서 약간의 어떤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바닥에서 좀 트레이딩하기에 좀 트레이딩하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 밝혔는데요. 결국 이제 리오픈에 관련된 기저 효과가 더해지면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편수 확대라든지 입출국 객수 증가, 그다음에 달러 약세 전환 등에 따라서 면세 부분이 회복하니까 결국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복 국면을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국내 면세 분기 매출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쪽에 보시면은 메리츠증권의 자료인데요. 막대 그래프가 면세 매출액인데 보시면 확실히 막대 그래프가 올해부터 쭉쭉쭉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네. 1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24년까지 추정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관련된 분기별 성장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도 보면 업체별 면세 실적 기여도인데 역시 LG 생활건강이 면세 기여도가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에 LG 생활건강은 면세 쪽이 47%나 영업이익 차지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면세 부분이 32%나 되니까 면세 기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면세 쪽에서 상당히 좀 면세점이 좋아지면 아마 화장품 쪽에 면세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을 거다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중국의 분기별 화장품과 의류 소매 판매인데요. 역시나 중국에 대한 의류 소매 판매가 좀 우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된 판매액도 일단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온 부분이 보인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업체별 면세 중국 실적 기여도 보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쪽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뭐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뭐 단체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나운스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는 올해는 한 200만 명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바운드가 내년엔 800만 명까지 올라온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2016년도였나요? 뭐 그때가 800만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때가 막 별그대인가요? 그때 막 이렇게 막 흥행하면서 엄청난 인바운드가 들어왔는데 근데 최근에 삼성증권 리포트가 올해 하반기까지 중국인 인바운드를 200만 명 정도 잡았지만 네. 그걸 300만 명으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한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로 이야기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들어가는 뭐 직항이나 이런 것들도 열리면서 일부 이제 조금은 더 인바운드 객을 올해 한 300만으로 조금 높여 잡은 리포트도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좋은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하나증권에서 펌텍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하나증권의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과 용기업체 매출 추이인데요. 확실히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 옅은 그 파란색은 그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 추인데 다소 좀 2021년에 올라오다 좀 슬로우하지만 좀 짙은 녹색인 거. 이거 보시면은 국내 주요 용기업체 매출 추이는 올라온 게 확연히 보입니다. 그 용기업체는 상당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1분기 아마 분기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펌텍코리아가 오늘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기초나 색조, 그다음에 선크림 제품 등의 대다수 화장품 카테고리 용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펌텍코리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우라는 회사가 있지만 펌텍코리아가 약간 연우보다는 뭐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스틱 제품, 우리가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도 스틱 제품이 있어요. 네. 이렇게 돌려서 선 스틱처럼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바르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얘네 회사가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펌프 용기 뭐 이런 거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뭘 했냐면 우리 모다모다
샴푸였나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특허를 가진 쪽이거든요. 뭐다면 이제 그 뭐예요? 염색 샴푸. 아 염색 예, 샴푸. 까보면 이제 뭐 이렇게 염색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기술력은 괜찮은데 왜 염색 샴푸가 안 됐냐면 공기가 주입되면 이게 이제 안에 변색이 됩니다. 샴푸 자체가 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품화가 안 됐는데 그쪽에 이제 펌프가 이제 3중 구조로 돼가지고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기술력이 예, 필요하겠네요. 기술력에서 그 펌핑 기술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한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펌프나 용기 매출과 관련된 약간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기 제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아마 펌텍 코리아가 현재 시가총액이 PER 기준 밸류에이션이 7배 정도 수준이라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화장품 브랜드들 워낙 경쟁 심할 때도 화장품 용기 업체들이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요. 뭐 근데 비슷하게 또 화장품 얘기. 중에서도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은 네.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52주 신고가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어서 그런가요? 네, 리오프닝 효과도 있고 또 일부 미국하고 일본 수출 네. 기대감도 있어갖고 그게 이제 결합이 돼서 지금 뭐 주가는 저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훨씬 멋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웬만한 종목들은 가고 있죠. 언제 또 그렇게 올랐네요. 네. 보면. 근데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허무하시겠지만 2차 전지부터 제약바이오까지 이렇게 대장주들이 다 잘 가는데 굳이 중국 소비재 막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예 여기도 어쨌거나 온기가 들면서 좀 상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근에 토요일 날 명동 한번 가봤는데 네. 뭐 결혼식이 있어. 네네. 근데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예, 거기? 예. 그리고 제가 그 올리브영 그 데이터를 보니까 명동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그 데이터 매출 데이터가. 네네. 왜냐면 그쪽이 이제 화장품 올리브영의 거의 80%의 매출이 화장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명동에 유독 늘어나는 거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은 단체 가격에 안 들어오지만은 네.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여기 더현대만 하더라도 예. 슬슬 보이더라고요. 네네, 중국인 네. 단체라고 하긴 약간 소규모인데 관광객들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섹터는 좀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네.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의 성장률보다는 네. 최근의 트렌드는 화장품 섹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과 같은 이런 샵들이 굉장히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올리브영과 같은 그걸 뭐 편집샵이라 해야 되나 뭐 드럭스토어나 뭐 이런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샵 그러니까 많은 카테고리들이 들어가 있는 샵 중심으로 화장품이 네. 성장하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의 고가 라인이 올리브영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볼륨 성장을 확실하게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가운데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분목들 그 가운데에서 역시 색조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투자 생각 있으시면 올리브영부터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화장품주까지 이렇게 코멘트 들어봤고 저희가 오늘 에코프로 실적 나온다고 하면서 네. 이차전지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좀 브리핑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뭐 실적이 나왔지만 네. 굉장한 실적이 사실 나왔죠. 물론 이제 시장 컨센 대비 조금 모자란 맞아요. 정도의 뭐 이야기는 했지만 그 정도 실적이면 굉장히 뭐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면서 기대감에 일단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뭐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약간 이제 뭐랄까 뭐 세론 뉴스 이런 식으로 실적 나오니까 약간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쭉 내려왔고 LNF나 다른 종목들도 쭉 이제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장 후반 들어서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다 또 땡겨 버렸고요. 네.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아래꼬리 달고 낙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아직도 뭐 꺾을 시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 후에 일부 이제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소 이제 그 가운데 좀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주를 또 계속 이야기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테슬라가 전자장치의 전압을 현행 12볼트에서 48볼트로 바꾼다고 하면서 수혜주로서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미국 쪽에 양극 활물질 수급 전망인데 이 보시면은 그냥 이건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나가는 양극 활물질 수급이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포함해서 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 등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이제 도식화해 놓은 편인데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LG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또 많이 오른 이유는 다소 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사실은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지만 LG화학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지분이라는 이런 걸 평가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LG그룹 내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내재화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내재화 비율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LG화학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내재화 비율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되면서 오늘 사실은 급등세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좀 오늘 눈여겨 주가가 좀 올라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끝나고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미국 쪽에 AMPC 보조금이 상한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추정 기사입니다. 추정 기사. 아직은 네. 뭐 그렇게 나온 것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곳이 역시나 한국의 K 배터리사밖에 없는데 그 미국 행정부가 특정 기업의 보조금이 쏠리는 것을 방치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IRA에 편성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좀 힘을 실어준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IRA 전체 예산으로 책정된 4,300억 달러, 570조 원은 AMPC 보조금 외에 대당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의 관련 정부 사업에 두루 투입될 예정인데 달러를 새로 찍지 않은 이상 한정된 예산으로 배터리 업계에만 보조금을 몰아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정된 바가 없긴 합니다만 네. 약간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의 부정적인 뉴스 톤이거든요. 이 이슈로 오른 것도 있었으니까요. 뭐 어쨌든 네. 이게 뭐 결정된 게 없지만 이런 네. 가능성에 대한 제기를 하는 뉴스가 오늘 나오긴 그러겠네요. 했습니다. 장 네.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좀 우리가 이 뉴스 때문에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당장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 뒤에 또 나온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구성이 높은 단결정 양극재 모멘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결정 양극재보단 단결정으로 가면은 상당히 내구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올해 단결정 양극재를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G화학이 상당히 두각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에서 NCMA 이렇게 단결정으로 가는 건데요. 네. 여러 금속 소재를 하나로 뭉쳐서 내구성을 높인 그 소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LG화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BM도 단결정 양극재 개발을 끝내고 상용화 준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수혜주겠죠. 업계가 예상하는 양산 시점으로서 내년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쪽으로 보고 있겠고요. LF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단결정 양극재 기술에 대한 내부 검증을 완료했다고 알려지면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시향산에 돌입했다 이야기되고 있고 90% 이상 하이니켈 NCM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제품이 첫 양산 제품이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객사도 테슬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엠도 단결정 양극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결정 양극재가 아마 테슬라가 좀 많이 쓸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LG화학,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등등이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시장의 성장 기대감 이것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업계 보조금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확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또다시 내구성이 상당히 높여지는 단결정 양극재 모멘텀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한 뉴스들도 계속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어제 잠깐 가볍게 얘기하면서 2차 전지 급등 얘기하다가 결국 이게 코스닥 상승하면 개인들의 거래 증가 그러면 결국 키움증권 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었는데 증권주들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고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소재주나 2차 전지 쪽이 너무 이제 쏠리다 보니까 그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가 많이 빠지면
또 막 사서 네. 또 종가물이 쫙 아래 꼴을 달고 들어오니까 또 팔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종목이 2조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 업체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단일 종목에 2조 원 넘게 거래되는 것은 일단 뭔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증권과 관련된 주요 시장 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뭐 아직은 부진하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굉장히 크게 회복하고 있다고 이야기되면서 증권 업종을 좀 사야 되는 국면으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분기 대비 35% 이상 증가했고요. 시중금리는 40bp 이상 하락하고 있고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주요국의 증시 회복 등 때문에 ELS 조기 상환 규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조달 비용 하락했다는 스프레드 개선도 보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부분도 약간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B가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업황이다 보면서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도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일평균 거래 대금인데요. 확실하게 2023년 접어들면서 이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세요? 확실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일평균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좋은 환경이죠. 물론 이제 주가 빠지면은 융자 잔고가 올라오면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융자 잔고까지 올라오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입장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유니버스인데 이 그 종목들이 이제 이 보면은 그 유니버스가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4개인가 있더라고요.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다음에 한 개가 더 있는데 한국금융지. 네,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유니버스 관련된 종목과 관련해서 지배주주 손익 추정인데요. 확실히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손익 추정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업종에 대한 실적들이 확실히 이제 1분기부터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증권사들이 1분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 고객 투자자 예탁금도 50조 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투자자 예탁금 잔고인데요.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잔고가 올라오고 있고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코스피는 8조 49억 원 그리고 코스닥의 일평균은 9조 6,177억 원 코스닥이 더 몰리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2차전지 쪽이 거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난해 4분기 대비 코스피는 4.25% 그리고 코스닥은 4분기 대비 거의 8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 증감이라든지 거래대금 증가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증권주까지 이렇게 시나리오 살펴봤고 전체 경제 시나리오 보면 이것도 좋습니다. 철강 쪽으로 그러면 진짜 경기 다 좋아진다는 건데 이쪽도 반응을 하면 철강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중국 쪽은 오히려 이제 부양 정책이나 인프라 투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지만 3월은 생각보다 좀 약한 수요와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중국 시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뭐 주요 경제 지표가 이게 좀 약간 빠져 있다 보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가 나올 거다 이야기가 오늘 또 기사가 나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국은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쪽은 연령 가격이 연초 대비 거의 70%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은 주요 철강 공장의 공급 차질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상승세가 연령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후행적으로 아마 가격이 오를 거다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해외 철강 가격을 보여준 사진인데요. 역시 이제 파란색이 짙은 파란색이 미국 연령 가격인데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가격을 아마 6번 이상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쪽 연령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북유럽 쪽의 연령 가격도 옅은 파란색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회색 부분은 일본 연령 가격도 약간 우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중국이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모습을 갈 거다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중국 제철소 같은 경우는 가동률 증가 속도를 또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회복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보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가 같이 좋았지만은 포스코 홀딩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플러스 리튬에 대한
가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또 증가되면서 2차 전지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사실 좀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090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아마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아마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을 보고 있어서 역시나 실적이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주가가 꽤 올라갔던 것은 결국은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 꽤 좋았거든요. 세아베스틀 지주라든지 뭐 KG 스틸, 뭐 동국제강, 포스코 스틸리온, 뭐 TCC 스틸, TCC 스틸은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 철강주를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철강주까지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짚어봤고 심층 인터뷰 때 질문하시려고 기모으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네. 너무 다 멘트를 뺏어가는 것 아니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시간상 한 2개 정도를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OLED 관련 쪽이 움직였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페라리에 OLED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역시 이제 이게 약간 그 페라리 차세대 자동차 모델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이제 뭔가 양해각서를 이제 체결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페라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니까 OLED 관련된 이슈가 이제 모멘텀이 된 거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약간 IT 부품 쪽에서는 특히 이제 애플 관련주가 조금 오늘 주춤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애플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의 40% 이상 감소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2023년 1분기 글로벌 PC 관련된 출하량인데요. 이 보시면은 레노버도 30.4% 빠지고 있고요. 휴대폰커도 24.2% 빠지고 있고 델도 31%, 애플이 40.5%, 아수스 그다음 아더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특히 애플이 40% 이상 감소를 보였다. 이게 나오면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이 이루어지면서 아이폰, 맥, 애플워치 판매량 관련된 부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LG 이노텍 등과 관련된 애플 관련된 주가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 잠깐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오늘 이제 장중에 비트코인이 뭐 3만 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이 오전 11시경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6% 이상 급등하면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뭐 빗썸과 업비트가 3,970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을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인으로 봐서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에 따른 페드의 긴축 정책 종료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뭐 비트코인 뭐 급등락은 저희가 사실 추정하기가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 관련주로 언급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뉴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장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